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의 국방부가 한국 기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 총알도 뚫지 못한 한국에 숨겨진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20년간 방위산업 기술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그동안 수많은 첨단 무기와 전자장비들을 검증해왔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부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까지 세계 최고라 불리는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왔어요. 그런 제가 최근 믿기 어려운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산 스마트폰이 병사의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죠.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라는 제품이 포탄 파편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스마트폰이 방탄복 역할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을수록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특히 제 아들 마이클이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가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마이클은 21살의 건장한 청년이지만 아버지인 제게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진 생각은 이랬습니다. 품질은 분명 뛰어나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다. 연구실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전장에서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오직 검증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세르게이 안드로포프라는 병사가 직접 작성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삼성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폰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파편이 가슴을 향해 날아왔는데 앞주머니에 있던 갤럭시가 막아냈어요. 동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워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우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런 수준이라면 어떨까? 만약 제 아들이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2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한국 기술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교차했어요. 과연 이 여행의 끝에서 제가 찾게 될 답은 무엇일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세르게이 안드로포프 병사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현재 키이우의 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28살의 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르게이가 첫 번째로 한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함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날의 상황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근처 고도 200m 지점의 참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참호는 폭이 1.5m, 깊이가 2m 정도였어요. 우리 소대 8명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새벽 3시부터 시작됐어요. 세르게이의 목소리에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던 포성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50mm 곡사포 소리였습니다. 그는 포탄의 종류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2시간 넘게 계속된 포격에 익숙해진 결과였죠. 세르게이의 바로 옆에는 알렉산드르 코발렌코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키이우 출신의 24살 젊은 병사였다고 해요. 알렉산드르는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요. 세르게이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폭격이 시작되면 항상 농담을 했어요. 러시아 놈들이 우리에게 새벽 인사를 하네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알렉산드르가 제게 말했죠. 세르게이, 오늘은 좀 시끄럽네. 잠을 못 자겠어. 그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세르게이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경 갑자기 포성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근접 폭발이 일어났어요. 15cm 박격포탄이 참호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수십 개의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뭔가 단단한 게 가슴을 엄청나게 강하게 쳤습니다. 세르게이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처음엔 파편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세르게이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니 이상했어요.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군복 앞주머니에서 완전히 박살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였어요. 그는 그 폰을 반년 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앞면 유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세르게이가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뒷면의 티타늄 케이스는 멀쩡했어요. 파편이 화면을 뚫고 들어왔는데 내부 어딘가에서 멈춘 거죠. 그제야 세르게이는 옆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알렉산드르가. 세르게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알렉산드르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파편이 가슴을 완전히 관통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똑같은 참호에서 똑같은 폭발로 인한 파편이었는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다. 그 운명을 가른 것이 스마트폰 하나였다는 겁니다. 박사님, 저는 처음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세르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와서 제 폰을 본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조된 세르게이는 즉시 야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 이반 페트로프 대위가 그 스마트폰을 자세히 관찰했다고 해요. 페트로프 대위는 10년 넘게 전장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대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파편의 크기와 속도를 보면 분명히 심장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지? 의료진조차 믿기 어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파편 조각이 제 갈비뼈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세르게이가 가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스마트폰 내부에서 거의 완전히 흡수됐다고 하더군요. 페트로프 대위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스마트폰 내부 구조가 마치 방탄복처럼 작동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의료진도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폰이 세르게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르게이는 회복 후 그 사건을 삼성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기술이 정말로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르게이의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의료진의 증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심지어 파편의 궤적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죠. 과연 스마트폰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닌 기술적 설계의 결과로 말이에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한국 기술력의 상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김성현 박사였습니다. 43살의 그는 HBM 개발과 극저온 식각 공정의 핵심 실무자라고 소개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김성현입니다. 김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진중한 말투를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시작하기 전 김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박사님, 제 아버지도 반도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70년대 한국 반도체 산업 초기에 일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스며 있었어요. 아버지는 밤늦게 집에 오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그런 배경을 듣고 나니 김 박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역사의 산증인 같았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니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들이 펼쳐졌습니다. 클린룸에서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제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부터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가 보여준 칩은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경이로웠어요. 표면 거칠기가 10나노미터입니다. 유기 기판보다 40배나 정밀하죠. 다음으로 극저온 식각 기술을 소개받았습니다. 영하 80도 이하에서 식각을 수행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로 생산성이 3배나 향상된다고 해요. 화학가스 사용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 기판 기술을 보여줬어요. 열 전도율이 실리콘보다 150배나 낮습니다. 이 기술이 HBM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박사님,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폰에도 적용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에도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김 박사는 제게 실제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티타늄 케이스부터 내부 반도체 설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견고함만 추구한 게 아닙니다. 충격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했죠. 전장에서도 이런 기술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과연 실전에서도 이런 기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와의 만남 후 이틀째 되는 날, 제 동료 앤 브라운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방부 기술검증팀 소속의 파견 연구원으로 저보다 17살 어린 39살이었어요. 하지만 나이에 비해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앤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어요.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추측보다는 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사전에 분석한 자료를 봐. 앤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자료는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스마트폰이 탄환이나 파편을 막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몇 건 있어. 하지만 대부분 우연이거나 각도의 문제였지.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파편의 크기와 속도, 충돌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생존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어요. 게다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두께는 겨우 8.6mm야. 방탄 효과를 기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그럼 세르게이의 증언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제가 반박했지만 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존자 편향일 가능성이 높아.
살아남은 사람만 증언할 수 있으니까. N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검증 없이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럼 직접 테스트해보자. 김 박사도 동의했어. 다음 날 우리는 삼성전자 연구소의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김성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N의 차갑고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더군요. 검증은 환영합니다. 우리 기술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N은 테스트 조건부터 까다롭게 따졌습니다. 실제 전장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해. 파편의 크기, 속도, 충돌 각도까지 모두 재현해야겠어. 김 박사도 그 조건에 동의했어요.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N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부 부품이 충격을 흡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지? 티타늄 케이스의 강도는 인정하지만 파편이 관통했다면 의미 없잖아. 반도체 칩이 충격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증된 적은 없어. 김 박사는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N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 해봐야 알겠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N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N,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야, 제임스. 우리 일이 그런 거잖아. N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 테스트 결과를 보자. N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나도 인정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내일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N의 회의론이 맞을까요? 아니면 김 박사의 확신이 맞을까요? 드디어 운명의 테스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연구소의 첨단 실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성현 박사와 그의 연구팀 6명, 그리고 N 브라운과 저까지 총 9명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자체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사방이 흰색 클린룸으로 되어 있고 최첨단 측정 장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 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00개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먼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첫 번째 시연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칩은 정말 작았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경이로운 기술이 담겨 있었어요. 거대한 올레드 모니터에 나노초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 정보의 흐름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초당 테라바이트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과 함께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와! N에게서 의도치 않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실리콘 기반 기술보다 무려 15배나 빨랐습니다. 이게 정말 스마트폰 크기의 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에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적용된 HBM4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HBM4 칩의 극한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연산을 실시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입력했어요. 수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신경망 모델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연산 효율이 이전 세대 대비 무려 12배나 향상되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이 칩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지능형 반도체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실제 충격 테스트였어요. 실험실 한쪽에는 전문적인 탄도학 테스트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발견된 파편과 동일한 재질과 크기의 금속 조각을 정밀하게 제작했어요. 파편 재원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상세한 스펙을 발표했어요. 길이 3.2cm, 폭 1.7cm,
두께 0.8cm의 철강 파편입니다. 무게는 정확히 10.3g이고 발사 속도는 초당 300m로 설정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세르게이가 휴대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군복 앞주머니와 동일한 각도와 거리였어요. 고속 카메라 6대가 다각도에서 그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 작동 확인. 압력 측정기 준비 완료. 열화상 카메라 가동 중. 연구원들의 체크 보고가 이어졌어요. 실험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애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 박사는 침착했지만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진 걸 봤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주 연구원의 목소리가 실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과 호흡이 테스트 대상에 완전히 집중됐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발사. 쾅. 순간적인 강렬한 충격음과 함께 금속 파편이 스마트폰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속도였어요. 하지만 초고속 카메라가 그 모든 과정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슬로우 모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파편이 화면을 뚫고 스마트폰 내부로 침투하는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기 보세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화면을 가리켰어요. 파편이 첫 번째 층인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뚫었지만 그 순간부터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HBM 칩의 닫힌 구조가 마치 여러 겹의 방탄복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앤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놀라움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이 복잡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편의 초기 운동 에너지는 450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과한 후에는 겨우 70줄로 감소했어요. 이는 무려 84%의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파편의 속도가 초당 300m에서 초당 45m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앤이 김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회의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 박사가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HBM 칩은 수직으로 적층된 16개의 메모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층 사이에는 극미세한 구리 배선과 절연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파편이 이 구조를 통과할 때 각 층에서 조금씩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마치 여러 겹의 그물망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말이죠. 더 흥미로운 건 티타늄 케이스의 역할이었습니다. 티타늄은 충격을 받을 때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 거죠. 앤이 최종 분석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0분 넘게 조용히 숫자들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 이건 진짜야. 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우연이 절대 아니었어. 이건 완전히 설계된 결과야. 그럼 세르게이가 가지고 있던 폰도 정말로? 제가 물어보자 김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출시 초기부터 동일한 HBM4 기술이 적용됐어요. 실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김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혹시 전장에서의 보호 효과도 염두에 두셨나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상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겠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나 판매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기술 개발.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테스트 성공의 감동도 잠시, 김성현 박사는 저와 N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싸움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들, 사실 저희도 매일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중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공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가 보여준 내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2018년에는 전체 수출의 45.7%나 됐는데 2024년에는 31.7%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정통으로 받고 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데 정치적 갈등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추격이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김 박사가 경쟁사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양쯔강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들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2년 전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이는 생각보다 큰 위협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2년 차이는 거의 동등한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N이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소재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김 박사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요. 그가 보여준 통계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4.6%나 됐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이 그래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를 기억하세요.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정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생산 라인이 멈출 뻔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가 겪었던 무시와 조롱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1970년대 제 아버지는 삼성 반도체 창업 멤버 중 한 분이셨어요. 그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무시당했거든요. 국제학회에 가면 우리 발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질문도 형식적이었어요. 김 박사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일본 기술 베끼는 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당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99년대까지도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같은 성능의 제품이라도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낮춰야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늦게 집에 오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때 갑자기 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HB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저희에게는 큰 도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칩스 액트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인재 확보 문제였습니다. 최고급 인재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김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봉을 2배, 3배로 제시하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는 연구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대형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켜진 연구실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저기서 지금도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 싶은 마음. 아버지 세대가 일궈놓은 기반 위에서 저희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해요. 그의 눈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토대를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르게이의 생명을 구한 기술을 만들어낸 거겠죠. 제가 말하자 김 박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기술.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날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감.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된 진정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제 아들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마이클이 물어봤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세르게이의 이야기, 김성현 박사와의 만남, 그리고 성공적인 테스트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어요. 그럼 그 기술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제가 답했지만 마이클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군에 입대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저희를 지켜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제 아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마이클, 너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그 한국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출장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야 했어요. 국방부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목부터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보고서 첫 부분에는 세르게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들을 기록했어요.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오직 검증된 데이터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파편의 크기, 속도, 충돌 각도, 그리고 스마트폰의 손상 정도까지. 두 번째 부분에는 삼성전자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HBM, 극저온 시각 기술의 성능 데이터들. 앤 브라운의 검증 과정과 그녀의 최종 의견도 포함시켰어요. 테스트 결과 해당 기술의 충격 흡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 앤의 결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 의견이었어요. HBM 기술의 국방 장비 적용을 통한 전투원 생존율 향상 가능성.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군사통신 시스템 응용 방안. 극저온 시각 기술을 활용한 군용 전자장비 신뢰성 개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권고 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확대를 적극 권고함. 특히 HBM과 고대 역폭 인터페이스 기술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함. 미국 패블리스 기업과 한국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술을 연계한 글로벌 공동 생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마지막 줄에는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닌 아군을 지키는 갑옷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미국 국방부도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젊은 군인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김성현 박사가 저를 인천공항까지 직접 배웅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혼자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연구소의 동료 연구원들까지 함께 와주었습니다. 모두 8명이나 되는 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저를 배웅해 주러 온 겁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희 기술을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외국 전문가들이 오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가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왔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배웅해 주다니. 공항 라운지에서 김성현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이제 저희를 정말 믿으십니까?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까지 섞여 있었어요. 믿는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에요. 김 박사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세계가 의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자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특히 생명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돈으로 절대 매길 수 없어요. 그때 김 박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리가 우리 기술을 정말 인정할까 하고 말이에요. 과거에 너무 많이 무시받았거든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1970년대 제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해서 2980년대, 99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은 일본 기술 베끼는 사람들,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어요. 국제학회에 가면 우리 발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질문도 형식적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아버지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HBM 기술에서는 아예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박사님과 N 박사님을 만나면서 더 큰 걸 깨달았어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나라나 편견에 상관없이 진실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을요.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김 박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세르게이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 그의 답변이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적 우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박사님.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더 많이 협력해서 정말 의미 있는 기술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계 어디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세르게이의 생생하고 진실한 증언. 김성현 박사의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설명. 앤 브라운의 냉철하지만 공정한 검증. 그리고 마이클의 용기 있는 결심과 성장.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창밖으로 서울의 웅장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불빛들. 강남의 고층 빌딩들과 여의도의 금융가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노력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늦게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기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들의 노력이 언젠가 또 다른 세르게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그리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한국이라는 나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단순한 경제 파트너, 군사 동맹국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세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조하는 나라. 겸손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의 진정한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무게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세르게이부터 곧 입대할 마이클까지 이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을 개발한 한국인들의 철학입니다. 김성현 박사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성능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세상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에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한반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섰을까요? 파리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1000명이 넘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낸 그 순간, 연단에 선 미국 여성 엔지니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기술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원 없는 약소국이라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냉각수 하나로 연비를 2배로 늘리고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매튜스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자랐네요. 저는 MIT에서 기계공학과 에너지공학을 전공했어요. 한때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노바드라이브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던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속가능성 책임자라는 한직에 앉아 있답니다.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 실패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좌천당했어요. 그날도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실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클레어, 이번 분기에도 배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네요. 상사인 스콧 마샬 기술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마샬 이사가 묻자 누군가 한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는 자원도 없고 연료도도 못 만들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에너지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슴 졸이는 나라 아닌가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무슨 에너지 혁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쇼 아닌가요? 그때 마시아티 이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냉각수 기반 기술을 조사해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나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었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라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작은 반도 국가, 분단 국가. 자원은 정말 없어 보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준 자료를 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연비 개선율 30%, 매연 감소율 50%.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진짜라면 자동차 업계 전체가 뒤바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요. 유럽의 엄격한 배출 기준을 통과하는 일을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샬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혁신을 이뤘는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말하자 마샬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항공편을 예약하죠. 한국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이 살아가는 나라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러 말이에요. 과연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이 못한 일을 해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보고서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K7 차량 연비 19.4km, 매연 30% 감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어요. 9년 된 차가 연비가 2배라고? 이건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얘기였어요. 중고차의 연비가 신차보다 좋아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날 오후 동료 엔지니어 제임스가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클레어, 한국 기술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녹스제로 3.0이라는 제품명이 나와 있어요. 냉각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제임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샬 이사가 부서로 들어왔어요. 클레어, 급한 소식이 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환경보호청 회의에 보고됐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환경보호청에서요? 네, 몇몇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마샬 이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처지는 건가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요. 한국 기술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사에 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AI 수질 정화 로봇 한강에 실전 배치, 침수 대응, 디지털 트윈으로 선진국 압도. 더 놀라운 건 도시유전 기술에 대한 기사였어요. 석유 없는 나라에서 석유를 만든다고? 한국이 2024년 기준 1,061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해서 이를 정제한 후 931억 달러어치 석유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바꾸는 기술이었거든요. 플라스틱 안에는 원래 석유 성분이 남아있다고? 그걸 다시 끓여서 석유를 회수한다니? 도시에서 석유를 얻는다고 해서 도시유전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뭐지?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나라에서 이런 기술들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됐다는 거죠. 다음날 회사에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특히 냉각수 기반 연비 개선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렉스턴 스포츠라는 차량의 경우 연비가 10.4에서 19.1로 향상됐다고 하더군요. 쉐보레 스파크는 15에서 26으로 증가했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매연 감소 효과였어요. 음식물 수거 차량의 경우 질소 산화물 배출이 542ppm으로 감소해서 검사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 기술 얘기가 나왔어요. 클레어, 정말 한국에 가려고?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안 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업계 전체가 바뀔 거예요.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출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짰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린모션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한 박사라는 분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30년 경력의 내연기관 엔진 전문가. 저는 그분의 프로필을 읽어봤어요. 에코프리즈 V3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퇴근길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도시유전 기술이 미국 피닉스시에 도입된다는 거였어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자, 이제 진실을 확인해 보자. 과연 한국이 정말 에너지 혁신을 이뤄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과장된 마케팅일까요? 곧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럽 테스트 결과가 최종 탈락으로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클레어,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배출 기준을 또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마샬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한국으로 가서 해답을 찾아오세요. 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3시간의 긴 비행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AI 수질 정화 로봇, 한강의 실전 배치, 침수 대응, 디지털 트윈으로 선진국 압도.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정말 뭐지?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실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강에서 AI 로봇이 수질을 정화한다고요? 서울 전체를 3D로 복제해서 홍수를 예측한다고요? 믿기 어렵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까지 있었어요. 또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폐플라스틱에서 석유 생산, 도시유전 기술 상용화, 미국 피닉스시 도입 확정. 한국 기술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한국 처음 가세요? 네, 출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기술이 일상에 완전히 녹아 있거든요. 승무원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도시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숨어 있어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긴장됐어요.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혁신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었거든요. 자동 출입국 심사, 무인 수화물 처리, 실시간 교통정보. 여기서부터 다르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풍력 발전기도 보였거든요. 자원 없는 나라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구나.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도 계속 관찰했어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보였고 충전소도 곳곳에 있었어요. 친환경 기술이 이미 일상에 정착했네.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내일 방문할 그린모션 이노텍에 대해 다시 조사했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회사라고 하더군요. 김정한 박사가 3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기술이라고요. 냉각수 하나로 연비를 2배로 늘린다고?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겠네. 그날 밤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는 정말 미래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강에서 로봇이 물을 정화하고 지하에서는 컴퓨터가 도시 전체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정말일까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술 강국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에너지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안산으로 향했어요. 그린모션 이노텍이라는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신 장비들과 오래된 기계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김정한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클레어 매튜스 씨죠? 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실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벽면에는 수백 장의 실험 결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냉각수 실험 결과인가요? 네,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에요. 저는 차트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비 개선율, 매연 감소율, 엔진 출력 향상. 이게 정말 냉각수만 바꾼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열을 버리는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엔진의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성능이 극적으로 개선돼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험차에는 2016년식 K7이었어요. 9년 된 중고차였죠. 이 차로 테스트한다고요? 네, 이런 차일수록 효과가 확실해요. 실험 전 연비 측정 결과는 10.1km였어요. 김 박사님이 기존 냉각수를 빼고 녹스제로 3.0을 넣으셨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시운전해보죠. 1시간 후 다시 연비를 측정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9.4km,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냉각수만 바꿨는데 연비가 2배로? 나노기술과 열역학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실험은 매연 측정이었어요. 기존에는 933ppm이었는데 냉각수 교체 후에는 542ppm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연이 거의 반으로 줄었네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였어.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연비와 매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였죠.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료를 아낄 수 있을지 수십 년간 연구해 왔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석유 한 배럴이 $80일 때 연비 12% 개선만으로도 절약되는 금액이 조 단위예요. 새로운 유전 하나를 해외에서 확보한 것과 같은 수준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냉각수 하나로 그런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매연 배출량은 40%나 감소해요. 탄소 중립 시대에 이보다 완벽한 기술은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원이 없다는 게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됐다는 거였죠. 미국은 자원이 풍부해서 효율성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0년이요. 김 박사님의 답변에 저는 놀랐어요. 30년이나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부도 대기업도 관심 없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김 박사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당장의 수익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에너지처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실험실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작은 회사인데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필요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다른 차량들의 실험 결과도 놀라웠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10.4에서 19.1로, 쉐보레 스파크는 15에서 26으로 연비가 개선됐더군요. 이 모든 차가 같은 냉각수를 사용한 거예요. 네, 에코프리즈 V3 하나로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비밀은 나노 광물질과 열역학적 설계에 있어요. 김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400대가 넘는 차량을 테스트한 결과였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실험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김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기술을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미국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술 검증 완료, 즉시 도입 검토 필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김정한 박사님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더 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이런 기술이 또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 투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이었어요.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하얀색 로봇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AI 수질 정화 로봇 에코봇이에요. 혼자서 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에서만 보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죠.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이미 몇 년 전부터요. 한강뿐만 아니라 대청호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로봇이 오작동을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AI가 문제를 발견하고 자동으로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자율 시스템이네요. 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한강에서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청이었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서울 S맵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 전체를 3D로 복제한 가상 도시예요. 홍수나 재난이 일어날 때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거대한 화면에는 서울 전체가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침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담당자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지역이 침수되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담당자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니요. 이 정도 수준은 본 적이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재난 대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이에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많이 와요. 서울시청을 나와서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업단지였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율작업 트랙터가 무인으로 논을 가로지르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전혀 타지 않고도 저렇게 정확하게 작업하네요. GPS와 AI가 결합된 기술이에요.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경로를 계산해요. 트랙터가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피해서 가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완전히 자동화된 농업이네요. 네, 한국 농업의 미래예요.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한국의 기술들을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모든 기술이 현실에 있었다.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인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다는 거였죠. AI 로봇, 디지털 트윈, 자율농업. 정말 미래가 먼저 와 있는 나라구나. 저녁에 김정한 박사님과 통화했어요. 오늘 투어는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셨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필요 때문이에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기술이 절약과 최적화를 목표로 개발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자원 없이도 살아남기 위해 개발된 절실한 기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이 실용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거군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김 박사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국 본사에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즉시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겠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본사로 돌아와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에코프리즈 V3 냉각 시스템, 한국과의 공동 개발 요청.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죠.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샬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클레어, 정말 확실한 거예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확인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9년 된 K7 차량의 연비가 10.1에서 19.4로 향상됐어요. 매연은 933 ppm에서 542 ppm으로 감소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냉각수만 바꾼 결과라고요? 네, 그것뿐이에요. 에코프리즈 V3라는 나노기술 기반 냉각수예요. 마샬 이사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정한 박사님이 기술 협력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세요. 한국의 기술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후 노바드라이브는 그린모션과 정식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을 미국 생산 라인에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냉각수 시스템 적용이었어요. 김정한 박사님이 직접 미국으로 오셔서 기술 이전을 도와주셨습니다. 미국 차량에도 같은 효과가 나올까요? 걱정 마세요. 기술은 보편적이에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도 연비가 평균 20% 이상 향상됐거든요. 매연도 30% 이상 감소했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제안하신 AI 기반 제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여기에도 적용해보죠. 품질 관리와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될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정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18% 향상됐어요. 이런 효과를 예상했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자동차 공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작업자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일이 훨씬 쉬워졌다고 좋아했어요. AI가 도와주니까 실수할 걱정이 없어요. 몇 달 후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 도입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배출 기준을 통과한 차량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네요. 마샬 이사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클레어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하죠. 그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배운다. 처음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더 나은 기술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김정한 박사님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수치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에요. 박사님의 철학이 점점 이해됐어요. 한국의 다른 기술들도 관심이 생겼어요. 도시유전 기술, AI 수질 정화,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도 미국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술은 공유될 때 더 발전해요. 회사에서는 한국 기술 도입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한국기술협력 전담팀의 팀장이 됐습니다. 클레어, 한국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예요. 더 많은 협력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우리 회사는 한국 기술로 완전히 변화했어요. 연비는 좋아지고 매연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우리도 친환경 기술 선도 기업이 될 수 있구나.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배운 기술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말이에요. 한국 기술 도입이 성공하면서 저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클레어 매튜스 씨, 한국 기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기술, 왜 한국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 나라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대신 하나도 낭비하지 않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효율성의 극치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미국은 자원이 풍부해서 효율성보다는 성능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 차이가 기술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약의 철학이에요.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돼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내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식 기술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게 어울까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래요. 하찮게 여겼던 냉각수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 신소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네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자동차 강국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거였죠. 마샬 이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 개발, 그리고 실용성 중시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지 배우는 거죠. 몇 주 후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워크숍을 열었어요. 김정한 박사님도 오셔서 직접 강의해 주셨습니다. 기술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첫마디에 모든 엔지니어들이 집중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 엔지니어가 질문했어요. 미국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국은 무엇을 뺄 것인가를 생각해요.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때로는 더 어렵거든요.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정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해결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왜 냉각수에 집중하셨나요? 제가 김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엔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열을 버리는 대신 활용하면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낭비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방울의 연료도 아껴야 했거든요. 박사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효율성 철학을 적용했어요. 에너지 소모를 20% 더 줄였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미국에서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요. 이게 진정한 기술 협력이구나.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 말이에요. 어느 날 김정한 박사님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박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우고 공유할 때 더 큰 발전이 있죠. 클레어 씨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김 박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를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연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파리의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됐어요. 50여 개국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도 걱정이 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객석에 앉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매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혁신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에서 무슨 기술이 나오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오히려 최대의 강점으로 바꿨어요.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냉각수 하나만 바꿔서 연비를 2배로 늘렸어요. AI 로봇이 강에서 물을 정화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를 가상으로 복제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객석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효율성 관점에서 개발해요. 특히 냉각수 기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도시유전이 폐기물에서 물리적으로 원유를 회수한다면 연비익에서는 소비 단계에서 가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것과 같아요. 연비 12% 개선만으로도 조 단위의 경제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을 40% 줄이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만들 기술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연설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박수를 치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결국 1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뭉클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기술자 김정한 박사님이 떠올랐거든요. 30년간 묵묵히 연구하신 그분의 노력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한국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김정한 박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정한 박사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오늘 연설이 대성공이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클레어 씨 덕분이에요.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글로벌 협력이 시작되겠네요. 박사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화면 너머로 박사님의 연구실이 보였어요. 여전히 그 작은 공간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그분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죠. 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조용히 연구하신 기술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저도 박사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박사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완성되는 거죠. 클레어 씨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효율성, 실용성,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을. 그리고 그 철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에서는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클레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한국 기술 파트너십이 대성공이었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김정한 박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였거든요. 클레어 씨 덕분에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 기술 협력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조용한 혁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기술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혁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